죽어서도 복수를 한 처녀. 우리나라가 일본에게 나라를 빼앗겼던 일제시대 때의 일입니다. 충청남도 어느 곳에 작은 금광이 하나 있었는데 한국 사람이 운영하던 이 금광을 일본인이 송두리째 빼앗아 버린 것이었습니다. 며칠을 두고 빗줄기가 줄기차게 쏟아져 내리고 있었지요. 하늘이 노했나? 그렇더라도 우리 불쌍한 농민들에게 이러실 게 뭐람? 농민들은 이렇게 하늘을 원망하며 하소연할 곳 없는 넋두리를 늘어놓고 있었지요. 이런 농민들과는 달리 배불리 지내던 일본 사람들은 매일 밤 술타령을 벌였습니다. 그들은 바로 한국인의 금광을 빼앗은 기무라 금광 소장 패거리들이었지요. 기무라 소장이 말했습니다. 이렇게 비가 계속 내리면 작업이고 뭐고 다 집어쳐야 할 것 아니야? 그때 일본인 현장 감독이 말했습니다. 소장님, 큰일 났습니다. 이러다가는 애써 파놓은 굴이 무너지고 말 것 같습니다. 기무라 소장은 들고 있던 술잔을 들이켰지요. 현장 감독은 조심스레 말했습니다. 저 소장님, 다름이 아니라 아무래도 하늘이 노한 것 같으니 제사를 올리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제사? 현장 감독은 기무라 소장 옆으로 다가가 귓전에다 작은 소리로 소곤소곤했습니다. 이 고을에서 제일 예쁜 계집을 골라 제물로 바치면 틀림없이 효력이 있을 것입니다. 거참 좋은 방법이군. 어디 자네 말대로 한번 해볼까? 그럼 곧 준비를 하겠습니다. 이 고을에 바다가 보이는 산 기슭에 초라한 오두막집에 17살 난 옥녀가 홀 어머니를 모시고 살고 있었습니다. 비록 가난하여 남루한 옷을 록에 걸치고 다니는 옥녀였으나 옥녀의 아름다운 자태는 옷으로 가려지지 않았지요. 옥녀는 얼굴만 예쁜 게 아니라 홀 어머니를 위하는 효성도 지극했습니다. 그날도 착한 옥녀는 어머니의 어깨를 주물려 드리고 있었지요. 바로 그때 와지끈하며 문이 열리더니 정체불명의 남자들 몇 명이 방 안으로 들이닥쳤습니다. 일본도를 든 일본 사람들이었지요. 어머니는 너무 놀라 눈을 동그랗게 뜨고 입을 벌린 채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어서 저 아이를 끌어내라. 그중 한 명이 명령을 내리자 일본 사람들 대여섯 명이 와락 달려들어 금세 옥녀를 꽁꽁 묶어버렸지요. 그제서야 사태를 파악한 어머니는 옥녀를 붙들고 늘어지며 고래고래 소리를 질렀습니다. 이놈들, 이게 무슨 짓들이냐? 옥녀의 어머니는 옥녀의 치마 자락을 붙들고 늘어졌지요. 그러자 일본 사람 하나가 인정사정 없이 발길질을 했습니다. 순간 옥녀의 어머니는 숨이 넘어가는 듯한 비명을 내지르더니 고꾸라지며 입에 거품을 물었지요. 옥녀는 옥녀대로 끌려가면서도 고개를 돌려 목이 메인 소리로 어머니를 불렀습니다. 뒷산으로 끌려간 옥녀는 결국 제물로 바쳐지게 되었지요. 소장은 제사상 앞에 꿇어앉아 말했습니다. 여기 이렇게 아름다운 처녀를 제물로 바치오니 부디 풍우를 그쳐주십시오. 그리고 앞으로는 보다 많은 금은 보화를 이 소장에게 내려주십시오. 옥녀는 그렇게 꽃도 피워보지 못하고 희생되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신기하게도 그날 밤부터 빗줄기가 가늘어지며 비가 그치기 시작했습니다. 옥녀의 어머니는 가슴에 피멍이 들고 움직일 수도 없는 채 딸의 이름만 되뇌이다가 그대로 실신하여 잠이 들었지요. 옥녀의 어머니는
자리에 누워 눈물로 나날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여느 때와 마찬가지로 딸의 이름을 부르다 잠이 든 어머니의 꿈에 옥녀가 나타났습니다. 살아생전의 모습 그대로 소복을 하고 머리를 산발한 채 다가와 어머니의 손목을 잡았지요. 어머니, 내일 모든 원수를 갚을 것이니 스님 한 분을 모시고 금광 앞으로 올라와 주십시오. 이렇게 옥녀는 어머니께 한마디를 남기고는 사라졌고 어머니는 옥녀의 환영을 잡으려고 손을 허우적거리다가 꿈에서 깨어났습니다. 다음 날 기무라 소장이 한가로운 시간을 즐기고 있을 때 때마침 전화가 와서 수화기를 드니 너무나 기쁜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네, 지금 곧 달려가겠다. 기무라 소장은 문을 박차고 금광이 있는 곳으로 달려갔지요. 노다지를 발견했다는 소식을 들은 것이었습니다. 금광에 도착하여 빛나는 황금 덩어리를 보자 기무라 소장은 기쁜 마음에 소리를 질러대었지요. 황금이다, 황금. 드디어 내가 부자가 된 것이야. 금덩이를 안고 기뻐하던 기무라 소장은 갑자기 억하는 소리를 내지르며 온몸이 굳어버렸습니다. 기무라 소장은 좁은 굴 속에서 연신 뒷걸음질을 치기 시작했으며 움켜쥐고 있던 황금 덩어리들이 땅에 떨어져 여기저기 번쩍거리고 있었습니다. 기무라의 눈앞에 소복을 하고 우뚝 서 있는 여인. 여인은 바로 며칠 전 자기 손으로 죽였던 옥녀였지요. 옥녀뿐만이 아니었습니다. 옥녀의 뒤에는 굵은 구렁이가 눈빛을 번뜩이며 자기를 노려보고 있었습니다. 소장은 물론 수많은 일본인, 조선인 광부들까지도 오금이 저려 꼼짝도 할 수 없었습니다. 옥녀는 곧 날카로운 음성으로 말했습니다. 모두들 꼼짝하지 말라. 나는 바로 며칠 전 너희들 손에 억울하게 죽은 옥녀이다. 지금부터 이 구렁이가 니놈들을 굴 속을 셈에 처박을 것이야. 옥녀의 말이 끝나기도 전에 구렁이는 커다란 입을 벌려 기무라 소장을 덥석 물더니 샘물 속으로 박아버렸습니다. 그때 옥녀의 어머니가 스님 한 분을 모시고 그곳으로 달려갔지요. 불쌍한 우리 어머니, 이제 원수는 다 갚았습니다. 스님, 외적들이 저의 손발을 밧줄로 꽁꽁 묶어 고통을 견디기 힘드니 부디 금광 앞에서 석 달 열흘 동안만 죄를 올려주십시오. 그럼 편안하게 저승으로 가겠습니다. 말을 마친 옥녀와 구렁이는 이내 사라져 버렸습니다. 그날부터 스님은 옥녀의 소원대로 굴 앞에 제사상을 차리고 제를 올려주었지요. 지금도 이곳 금광굴 앞에 가면 붉은 빛깔이 땅바닥에 점점이 박혀 있다고 합니다. 그것이 바로 옥녀가 흘린 핏 자국이라고 합니다. 복숭아를 따러 간 새신랑. 아주 오랜 옛날 어느 산골에 가난한 총각이 눈먼 어머니를 모시고 살고 있었습니다. 하루는 장에 나갔더니 벼슬아치가 큰 소리로 외치고 있었지요. 우리 임금님이 눈병이 나서 눈이 멀게 되었다. 눈먼 데는 하늘 복숭아가 약이니 누구든 하늘 복숭아를 따오면 큰 상을 내리겠다. 총각은 그만 귀가 솔깃해졌습니다. 그 길로 집에 돌아가 밥을 많이 지어놓고 어머니께 말하였지요. 어머니, 저는 하늘 복숭아를 따러 갔다 올 테니 그동안 밥 굶지 말고 고이 계십시오. 총각은 집을 나서 정처 없이 갔습니다. 가는 길을 모르니 그저 하늘만 보고 자꾸 갔습니다.
산 위에 하늘이 보이면 산으로 올라가고 강 건너에 하늘이 보이면 강을 건너갔습니다. 몇 날 며칠 가다 보니 구름이 산 꼭대기에 걸린 산이 나오기에 그 산으로 올라가 보았지요. 그 산엔 소나무가 빽빽하게 들이차서 대낮에도 밤중처럼 어두컴컴했습니다. 쌀이대로 초롱을 만들고 송진으로 불을 밝혀 앞을 보며 올라갔지요. 산 꼭대기에 올라가 보니 한 초가집에 푸른 옷을 입은 사내 아이가 있었습니다. 얘야, 하늘 복숭아는 어디에 있니? 이 산 너머에 또 산이 있으니 그리로 가서 물어보십시오. 그 산을 넘어 몇 날 며칠을 가다 보니 구름이 산허리에 걸린 산이 나오기에 그 산으로 올라가 보았습니다. 그 산엔 가시 덤불 산이었지요. 나무 껍질로 갑옷을 만들어 입고 돌칼로 가시 덤불을 쳐내어 길을 만들며 올라갔습니다. 그렇게 산 꼭대기에 올라가 보니 두 칸 초가집에 누른 옷을 입은 처녀가 있었습니다. 아가씨, 하늘 복숭아는 어디에 있나요? 이 산 너머에 또 산이 있으니 그리로 가서 물어보십시오. 그 산을 넘어 며칠 가다 보니 구름이 산 기슭에 걸린 산이 나오기에 그 산으로 올라가 보았습니다. 그 산은 바위산인데 온 산이 바위투성이라서 잡을 곳도 없고 디딜 곳도 없었습니다. 쇳돌에 3,000번 담금질하여 튼튼한 도끼를 만들어서 바위에 자국을 내어 디디고 올라갔지요. 그렇게 꼭대기에 올라가 보니 색한 초가집에 붉은 옷을 입은 할아버지가 있었습니다. 할아버지, 하늘 복숭아는 어디에 있나요? 어둠길 100리, 가시밭길 1000리, 미끄럼길 10,000리, 나는 새도 못 올라온다는 이곳에 사람이 오기는 처음이군. 저 동굴로 들어가 99걸음을 걷되 주춤대지도 않고 뒷걸음질도 안 한다면 하늘 복숭아를 볼 것이야. 총각은 그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동굴 안은 캄캄하여 한치 앞도 안 보였습니다. 눈을 딱 감고 99걸음을 걸었지요. 마지막 걸음에 눈을 떠보니 갑자기 동굴 안이 환해지면서 딴 세상이 나타났습니다. 산과 들이 있고 집이 있는 마을인데 그 마을 한가운데에 커다란 복숭아 나무 한 그루가 있었지요. 총각은 복숭아를 따며 말했습니다. 이건 우리 어머니 드리고, 이건 우리 임금님 드리고, 이건 우리 백성들을 드려야지. 총각은 이렇게 복숭아 3개를 따서 품에 넣고 가던 길을 되짚어 돌아왔습니다. 바위산에 이르니 붉은 옷을 입은 할아버지가 따라 나서고 가시 덤불에 이르니 누른 옷을 입은 처녀가 따라 나서고 숲을 산에 이르니 푸른 옷을 입은 산의 아이가 따라 나서서 4사람이 함께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돌아와 복숭아 1개를 어머니께 드리니 어머니가 먹고 눈이 번쩍 떠졌지요. 또 하나를 임금님께 바치니 임금님이 먹고 눈병이 씻은 듯이 나았습니다. 또 하나를 썰어 온 나라 백성들 중 눈먼 이들에게 나누어 주니 모두 먹고 눈이 번쩍번쩍 떠졌지요. 산에서 온 3사람은 모두 총각과 한 식구가 되어 함께 살게 되었습니다. 할아버지는 아버지 삼고 처녀는 색시 삼고 산의 아이는 동생 삼아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늘 복숭아를 먹고 눈을 뜬 임금님이 그만 욕심이 났습니다. 무엇에 욕심이 났는고 하니 하늘에서 온 색시가 어찌나 예쁜지 빼앗아서 후궁에 삼고 싶었던 것이었지요. 임금님이 남편을 불러 말했습니다. 내일 나와 장기 한 판을 두지 않겠나? 나는 돈 10,000냥을 걸 터이니 너는 네 색시를 걸거라.
임금이 말을 거역했다가는 죽을 판이니 어떻게 할 수가 없었지요. 집에 돌아와서 이불을 덮어쓰고 끙끙 앓고 있었습니다. 평생 장기를 한 번도 주지 못했는데 어떻게 임금을 이긴단 말이겠어요. 고운 색시만 빼앗기게 생겼으니 억울해서 미칠 것 같았습니다. 그걸 보고 아버지가 물었지요. 하늘에서 데려와 아버지 삼은 할아버지 말입니다. 왜 그러냐고 묻기에 색시를 잃게 되었다고 했습니다. 그랬더니 아버지가 아무 걱정하지 말라고 하였지요. 자기가 파리로 둔갑을 하여 장기판에 가 앉을 테니 장기를 둘 때 팔이 안 든 곳에만 두라는 것이었습니다. 다음 날 임금님과 장기를 두는데 어디서 파리가 한 마리 날라와서 자기 둘 차례만 되면 장기판 위에 폴짝폴짝 나라가 앉았지요. 그곳만 따라다니며 두었더니 보기 좋게 이겼습니다. 임금님은 괜히 내기를 하자 했다가 돈 만냥만 날려버린 것이었지요. 그런데 임금님이 순순히 물러나지 않았습니다. 나랑 내기 한 가지 더 하자꾸나. 내일까지 나는 소 10마리와 말 10마리를 마련할 터이니 너는 소구유 10개와 말구유 10개를 만들거라. 이번에도 돈 만냥과 네 색시를 걸고 이기는 사람이 차지하도록 하자. 거역할 수가 없어서 집에 돌아와 또 이불을 뒤집어 쓰고 끙끙 앓고 있었지요. 그걸 보고 동생이 물었습니다. 하늘에서 데려와 동생 삼은 사내아이 말이지요. 그랬더니 동생이 하는 말이 아무 걱정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대나무통 2개를 주면서 한쪽에는 좁쌀을 가득 채우고 다른 한쪽에는 기장쌀을 가득 채워 내일 임금 앞에 쏟으라는 것이었지요. 시키는 대로 대나무통에 좁쌀과 기장쌀을 가득 채워서 이튿날 임금에게 가져갔습니다. 임금 앞에 대나무통에 든 것을 쏟았더니 좁쌀은 죄다 소구유가 되고 기장쌀은 죄다 말구유가 돼서 한 줄로 주르르 늘어섰습니다. 세어보니 딱 10,000개씩이었지요. 임금이 화가 나서 또 내기를 하자 하는데 이번에는 정말 어려운 것이었습니다. 네 재주가 얼마나 좋은지 보자꾸나. 내일까지 나는 꽃병과 물병을 하나씩 마련해 놓을 테니 너는 웃는 꽃과 말하는 물을 구해오너라. 만약 구해오지 못한다면 네 색시를 내놓아야 할 것이야. 집에 돌아와 또다시 이불을 뒤집어 쓰고 끙끙 앓았지요. 세상 천지에 웃는 꽃이 어디 있고 말하는 물이 어디 있겠어요? 그걸 보고 색시가 물어서 이만저만해서 당신을 잃게 되었다고 하였지요. 그랬더니 색시가 아무 걱정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오늘 밤 자기가 살던 곳에 갔다 올 테니 기다리고 있으라 하였지요. 색시가 그 다음날 아침이 되니 꽃 한 송이와 물 한 쪽박을 구해왔습니다. 그것을 들고 임금 앞에 갔습니다. 먼저 꽃을 꽃병에 꽂았더니 금방 꽃송이가 소리를 내면서 웃었지요. 그 다음에는 쪽박에 든 물을 물병에 부었지요. 그랬더니 물이 말을 하는 것이었습니다. 자꾸자꾸 나간다. 자꾸자꾸 나간다. 이러면서 말을 하는데 그 말처럼 물이 끝도 없이 나오는 것이었습니다. 조그만 박에서 물이 한도 끝도 없이 나와서는 물병에 차고 넘치고 방에 차고 넘치고 마루에 넘치고 사흘밤 사흘 낮 동안 나와서 대궐이 온통 물에 다 잠겨버렸습니다. 임금은 물에 빠져 죽고 대궐이 있던 자리는 연못이 되었습니다. 욕심 많은 임금은 벌을 받았고 그 집 식구들은 그 뒤에도 오래오래 잘 살았다고 합니다.
호랑이 잡은 할아버지. 옛날 산속 어느 마을에 아들 내외와 귀여운 손자가 살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며느리가 방아를 찌우러 가고 손자와 할아버지만 집에 남아있게 되었지요. 그런데 손자가 하도 우니 겁을 주어 달래려고 할아버지가 말했습니다. 호랑아, 여기 우는 아이가 있다. 어서 와서 물어가거라. 그래도 아이는 계속해서 울기만 했습니다. 그래서 다시 호랑아, 여기 우는 아기 있다. 어서 와서 물어가거라 하였지요. 그랬더니 갑자기 호랑이가 나타나더니 그만 아이를 덥석 물어가는 것이 아니겠어요? 아이고, 이게 웬일이야? 내 손자, 이놈 호랑아, 내 손자 거기 두고 가란 말이다. 하고 할아버지가 소리치다가 그만 기절해버리고 말았지요. 잠시 후 가까스로 깨어난 할아버지는 한참 넋을 놓고 울다가 결심을 했습니다. 내가 지금 살아 못하겠나? 잘 보라는 손자를 내 손으로 호랑이 밥을 만들었으니 내가 젊어서부터 힘세기로 소문난 사람이지. 한번 이놈 호랑이를 잡아나 보자. 이렇게 결심을 한 후에 호랑이를 못 잡으면 그 자리에서 죽을 셈 치고 혼자 몸으로 호랑이가 산다는 소문이 난 산골짜기를 향해 올라가게 되었습니다. 산골 깊숙이 들어가니 과연 호랑이 굴이 있었지요. 몽둥이 하나만 가지고 다가가 보니 새끼 호랑이 2마리만 굴에 있었습니다. 굴 가까이 가보니 아기 우는 소리가 들렸지요. 아이를 물고 간 호랑이는 아이 등을 발톱으로 살짝 긁어서 피가 나게 해놓고는 또 사냥을 갔습니다. 호랑이 새끼들은 아이 등에서 나는 피를 빨아먹고 있어서 아이가 아파 자지러지게 우는 것이었지요. 이 광경을 본 할아버지는 호랑이 새끼들의 머리를 몽둥이로 내리쳤지요. 하마터면 우리 손자를 죽일 뻔하였구나. 이제 나가야지. 이렇게 생각하다가 순간 떠오르는 것이 있어서 도로 그 자리에 눌러있기로 했습니다. 호랑이 요놈이 영리하기 짝이 없는 영물이라 내가 손자를 데리고 나가면 아무리 멀리 있는 호랑이라도 사람 냄새며 제 새끼 피냄새를 맡고서 달려올 것이야. 이 굴 속에는 입구만 막으면 다른 들어올 길이 없으니 안전하다. 그러니 일단 여기서 기다려봐야지. 그렇게 마음을 먹고 기다려도 호랑이가 빨리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할아버지는 손자를 찾자 안심이 되어서 그만 깜빡 잠이 들고 말았지요. 깜빡 졸고 있었는데 얼굴에 뭐가 까칠까칠한 느낌이 났습니다. 깜짝 놀라 일어나 보니 호랑이가 꼬리까지 들이밀고 뒷걸음쳐서 들어오는 것이었지요. 호랑이는 제 굴 속에 들어올 때 꼬리부터 집어넣는 법이었습니다. 드디어 왔구나. 잘 되었다. 할아버지는 우선 오른손으로 호랑이 꼬리를 세차게 움켜잡고 왼손은 똥구멍에다가 쿡 집어넣어서 사정없이 잡아당겼습니다. 할아버지가 악을 쓰며 잡아당기니 호랑이 뱃속에 있던 창자가 딸려 나왔지요. 호랑이에게 끌려가지 않도록 2발로 굴 안쪽에서 꽉 버틴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아주 독한 호랑이 똥이 할아버지 얼굴에 확 끼얹어지고 호랑이 피가 쏟아져서 범벅이 되니 할아버지 얼굴에 화상이 생겼습니다. 하지만 손자를 잡아먹으려고 한 호랑이를 잡는 마당에 그냥 물러서지 못하였지요.
그래서 끝까지 호랑이 꼬리를 잡아당겨서 기어이 호랑이를 쓰러뜨려 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할아버지도 기진맥진하여 그만 쓰러지고 말았지요. 한편 며느리가 방아를 찢고 나서 집에 돌아오니 아이도 시아버지도 없었습니다. 며느리가 온 동네를 찾아 헤매었으나 흔적도 찾지 못하였지요. 그래서 동네 사람들에게 물어보니 아마 호랑이에게 잡혀간 모양이니 호랑이 굴에 가보자 했습니다. 이것은 틀림없이 호랑이에게 당한 것이야. 이대로 두면 사람 고기 맛을 본 호랑이가 자꾸 동네에 내려와서 호환이 잦을 것이니 호랑이 굴에 다들 가보세. 동네 어른의 말에 다들 몽둥이와 횃불을 들고 굴로 쳐 들어갔습니다. 사람들이 소리치면서 호랑이 굴로 갔습니다. 호랑이 굴에 가보니 호랑이가 누워 있었습니다. 가까이 가보니 호랑이가 꿈쩍도 하지 않는 것이었습니다. 호랑이가 죽었네. 가까이 가서 보니 호랑이가 창자를 빼놓고 죽어 있었지요. 호랑이 굴 안을 들여다보니 자기들이 잘 아는 동네 할아버지가 기절했는지 죽었는지 쓰러져 있었습니다. 아이는 할아버지 등에 엎여 있었지요. 아이도 기척이 없었는데 등에서는 피가 나고 있었습니다. 할아버지와 아이는 동네 사람들의 정성스런 보살핌으로 무사히 회복하여 옛날 이야기를 하면서 잘 지내었습니다. 그런데 아비 호랑이가 남아있었던 것이었지요. 몸을 회복한 할아버지가 말했습니다. 여러분들, 나 때문에 고생이 많으셨소. 그런데 이제 다른 호랑이가 이 동네를 공격하러 올 것이요. 복수를 하러 말이지요. 다른 분들은 몽둥이를 들고 자기 집을 지키고 나는 칼을 하나 가지고 호랑이를 찔러 죽이든지 정 안 되면 호랑이 밥이 될 것입니다. 손자를 살렸으니 나는 죽어도 한이 없소이다. 그런데 아비 호랑이가 할아버지가 혼자 있을 때 벼랑간 공격을 했습니다. 호랑이가 할아버지를 입으로 물어서 공중에 휙 하고 집어던졌지요. 그러더니 할아버지를 등에 사뿐히 받아서 마구 달려가기 시작했습니다. 눈 깜짝할 사이에 벌어진 일이었지요. 호랑이는 달리고 달리다가 멈칫 섰습니다. 이 호랑이는 꽹가리며 징이며 부기며 장구를 치는 소리를 무척 좋아했던 것이었지요. 이놈의 호랑이가 달려가다가 굿 소리를 듣고는 호기심이 나서 멈춘 것이었습니다. 호랑이는 등을 흔들어서 할아버지를 땅바닥에 내려놓고는 앞다리를 담장에 척 걸치고는 뒷다리는 발 도듬을 하고 사람들이 노는 것을 내려다보고 있었습니다. 그러더니 꼬리를 살랑살랑 뒷다리를 움실움실하면서 춤을 추는 것이었지요. 사람들은 호랑이가 담장 뒤에서 굽어보는 것을 아무도 모르고 있었습니다. 담장 바로 아래에는 햇볕을 가릴 때 쓰는 차일이 있었지요. 이때 할아버지가 가까스로 정신을 차려서 호랑이 뒷다리 사이에 손을 넣고 힘을 주어서 호랑이 밑을 불끈 들어올렸습니다. 호랑이는 뒷다리가 들려서 담장 위를 미끄러져 안으로 툭 하고 떨어져 버렸지요. 바로 차일 위에 쿵 떨어져 버린 것이었습니다. 호랑이는 깜짝 놀랐습니다. 차일이라는 것이 훌렁훌렁 흔들리니 호랑이가 똑바로 일어설 수가 없었지요. 그저 그 위에서 허우적허우적 거리기만 했습니다. 한편 그 아래에서 술이며 밥을 먹고 있던 사람들은 무엇이 쿵 떨어지기에 올려다보니 하늘에서 호랑이가 떨어져 가지고 허우적거리는 것이 보였지요.
사람들이 몰려드는 바람에 차의 끈이 뚝 끊어져 버렸고 호랑이는 그만 펄펄 끓는 가마솥에 떨어져 버리고 말았습니다. 이렇게 하여 용감한 할아버지는 호랑이 4마리를 잡아서 동네의 근심거리를 없애버리고 손자도 살렸다고 합니다. 뱀에 물린 아내. 옛날 어느 마을에 강씨 성을 가진 선비가 살고 있었습니다. 이 사람이 한 번은 과거를 보러 서울에 갔다가 돌아오는 길에 깊은 산속에서 그만 날이 저물고 말았습니다. 어둠은 짙어서 한 발짝 발을 떼놓기도 힘든 지경이었지요. 아무리 둘러보아도 잠잘 만한 곳이 없었습니다. 길을 잃고 그렇게 헤매다 보니 마침 저만치 커다란 바위 사이로 동굴이 하나 보였지요. 그런데 그 동굴에서 희미한 불빛이 새어나오는 것이었습니다. 사람 사는 곳인가 하고 빠른 걸음으로 그곳에 가보았지요. 가보니 동굴은 사람 사는 집처럼 섬 돌도 있고 문도 있는데 둘레에 풀나무가 우거져 있는 데다가 가시 덤불까지 둘러쳐 있는 것이 여느 집과는 달랐습니다. 간신히 가시 덤불을 뚫고 들어가 보았지요. 들어가 보니 굴 안에 웬 노인이 혼자 앉아 있는데 몸집이 아주 작았습니다. 어린아이만한 몸집이었지요. 선비는 좀 깨름직한 생각도 들었지만 용기를 내어서 하룻밤 묵어 가기를 청했습니다. 그랬더니 노인이 어디선 누구냐고 묻고 사실대로 모두 말해주니 이렇게 말했습니다. 밤중에 찾아온 나그네의 딱한 처지를 모르는 바 아니나 아무래도 그냥 돌아가시는 것이 좋겠소. 나에게 아들 셋이 있는데 아까 산 서쪽으로 사냥을 가더니 이제 곧 돌아올 때가 되었소이다. 그 아이들이 몹시 사나워 행여 손님을 해칠까 염려되어 그러는 것이오. 듣고 보니 너무 무서워 선비는 곧 그 굴을 나왔습니다. 하지만 갈 데가 없었지요. 어쩔 수 없이 굴 앞수풀에 몸을 숨기고 가만히 앉아 있었습니다. 조금 있으니 저쪽에서 산이 흔들리는 소리가 나더니 나무와 풀이 쓰러지면서 커다란 것이 동굴 쪽으로 내려왔습니다. 선비가 놀라 숨을 죽이고 가만히 살펴보니 커다란 뱀 3마리가 기어오는 것이 아니겠어요? 굵기는 대들보만하고 길이는 대6발이나 되는 뱀 3마리가 굴 속으로 스르르 기어가더니 곧 사람 모습으로 바뀌어서 노인 앞에 앉았습니다. 그러니 노인이 물었지요. 사냥 갔던 일은 잘 되었느냐?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하고 첫째와 둘째가 말하였지요. 그런데 막내가 말하기를 예, 잘 되었습니다. 했습니다. 노인이 다시 물었습니다. 무엇이 잘 되었단 말이냐? 그러니 막내가 말하였지요. 산에서는 아무것도 없어서 마을로 내려갔습니다. 집이 많은 마을에 가서 우물가 풀숲에 숨어 있었더니 마침 그 고을 우두머리 아전이 술에 취해 걸어오고 있었지요. 그러다 목이 마른지 물을 찾았는데 그때 아전의 아내가 물동이를 이고 오기에 내가 그 발 뒤꿈치를 물었습니다. 덕분에 아내의 피를 배부르게 먹었지요. 그 말을 들은 노인은 놀라며 꾸짖었지요. 네가 또 일을 저질렀구나. 만약 그 아전이 똑똑한 사람이라면 우리는 모두 죽을 것이야. 우리가 사람을 물면 사람들은 반드시 약을 구해 바르며 상처를 낫게 하려고 애를 쓸 터인데 더구나 우두머리 아전이라면 약을 쉽게 구하지 않겠느냐? 만약 정월 첫날에 만든 참기름을 상처에 발라 지지고
또 그 기름을 낫자루 구멍에 발라 울타리 어리에다 걸어두기라도 하면 우리는 모두 죽고 말게야. 선비는 그 말을 귀담아 들어뒀다가 날이 새자마자 곧바로 산을 내려가 마을을 찾아가게 되었습니다. 가서 어젯밤에 뱀에 물린 사람이 있느냐고 물으니 과연 아전의 아내가 뱀에 물려 앓고 있다고 말하는 것이었습니다. 선비는 곧 아전에게 간밤에 들은 이야기를 모두 해 주었습니다. 때마침 음력 2월이라서 정월이 지난 지 오래지가 않았지요. 그 집에서 정월 첫날 짠 기름이 조금 남아 있었습니다. 그걸 상처에 발라 지지고 또 낫자루 구멍에 발라 울타리 어리에 걸어두었지요. 그리고 나서 다시 그 굴에 가보았더니 아니나 다를까 큰 뱀 4마리가 서로 뒤엉켜 죽어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마을에 돌아와 보니 아전의 아내는 언제 뱀에 물렸나는 듯이 멀쩡하게 나아 있었다고 합니다. 가장 높은 곳에 올라간 꾀보. 옛날 어느 마을에 3사람이 살고 있었습니다. 한 사람은 이름이 청주인이고 꾀가 아주 많은 사람이었습니다. 다른 2사람은 이름이 각각 중리모와 동경귀였는데 둘 다 어수룩하였지요. 한 번은 셋이서 돈을 모아 말 1마리를 샀습니다. 말을 사면서 3사람이 각각 한 군데씩을 차지하기로 했습니다. 먼저 꽤 많은 청주인이 허리를 맡았지요. 새고 짐승이고 물고기고 간에 살아있는 것은 모두 머리를 제일로 치고 꼬리를 그 다음으로 치지. 하지만 나는 욕심을 부리지 않겠어. 머리와 꼬리는 너희 둘에게 양보하고 나는 허리를 맡을게. 그러니 다른 2사람이 좋아라 하면서 중리모는 머리를 차지하고 동경귀는 꼬리를 차지했습니다. 그런 다음 3사람이 함께 먼 길을 가게 되었지요. 청주인이 말했습니다. 말을 탈 때에는 허리에 타는 것이니 마땅히 허리 주인인 내가 타야 하지 않겠니? 하면서 자기가 말을 탔습니다. 중리모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 자기는 머리 주인인데 말 머리에는 탈 수가 없었지요. 그래서 하는 수 없이 고삐를 잡고 걸어갔습니다. 말 고삐가 머리에 달려있으니 말이지요. 그 다음에 동경귀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 자기는 꼬리 주인인데 꼬리에도 탈 수 없었습니다. 하는 수 없이 꼬리를 붙잡고 걸어갔지요. 가다가 말이 배가 고파 히잉하고 울었습니다. 여물을 먹여야 하니 머리 주인인 중리모가 풀을 베어다 말에게 먹였습니다. 그러고 나서 또 가는데 이번에는 말이 똥을 쌌지요. 이번엔 꼬리 주인인 동경귀가 말똥을 죄다 쓸면서 갔습니다. 또 가다 말이 배가 고파 울면 중리모가 풀을 베어 먹이고 똥을 싸면 동경귀가 빗자루로 쓸고 청주인은 아무 일도 안 하고 그냥 말만 타고 갔습니다. 그러다 중리모와 동경귀가 그만 화가 잔뜩 나버린 것이었지요. 그래서 말 탈 사람을 다시 정하기로 했습니다. 누구든 가장 높은 곳에 올라가 놀았던 사람이 말을 타기로 하자. 이렇게 의논을 하고 제각각 높은 곳에 올라가 놀았던 이야기를 했습니다. 먼저 중리모가 자랑을 하였지요. 나는 예전에 하늘 꼭대기에서 놀았지. 그러니 동경귀가 말을 받았습니다. 나는 네가 놀던 하늘 위에 올라가 놀았어. 그러니 청주인이 동경귀에게 물었습니다. 동경귀야, 그때 네가 손을 뻗치니 손에 닿는 게 있었지. 길고 딱딱한 것 말이야. 그래, 있었지. 그게 바로 내 다리였단다. 내 다리를 만지고 놀았으니
너는 내 아래 있었던 게 틀림없구나. 이렇게 해서 말은 또 청주인이 타게 되었습니다. 중리모와 동경기는 말염을 먹이고 말똥을 치우면서 청주인을 따라갈 수밖에 없었지요. 귀신을 부리는 제주. 조선시대 서평부원군을 한 한중겸에게는 전라도에 사는 먼 친척이 있었습니다. 그 친척은 몹시 가난하여 별로 배우지도 못하고 장가도 들지 못하였지요. 늘 배고픔에 시달리는 딱한 처지였습니다. 한중겸은 그 친척 총각을 불쌍히 여겼지요. 그래서 오랜만에 한양에 올라오게 되면 옷과 양식을 챙겨주고 자기 집에서 한 달 이상 묵어가게 했습니다. 설날이 얼마 남지 않은 어느 날이었지요. 한중겸의 집에 들은 총각은 한중겸에게 말했습니다. 그만 시골로 내려갈까 합니다. 벌써 집에 가겠다고. 설날이 며칠 남지 않았는데 왜 벌써 떠나려고 하는가? 지금 출발하면 길에서 설날을 맞이해야 할 것이야. 그러지 말고 우리 집에서 편안히 지내면서 설을 맞이하도록 하게. 한중겸은 가겠다는 총각을 굳이 붙잡아 집에 머물게 했습니다. 그런데 설날 바로 전날 총각이 한중겸을 찾아왔습니다. 어르신, 긴히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저에게는 귀신들을 부리는 남다른 재주가 있습니다. 제가 부하로 거느린 귀신이 수만이나 되지요. 저는 설날 아침이 되면 귀신들을 한 자리에 모아놓고 모임을 갖습니다. 일일이 이름을 부르고 귀신들에게 당부의 말을 하지요. 그렇게 하지 않으면 귀신들이 제멋대로 날뛰어 사람들에게 큰 화를 입힌답니다. 그래서 저는 한 해도 거르지 않고 설날 아침에 이 모임을 갖고 있습니다. 제가 집으로 돌아가기로 했던 이유도 이 모임을 가져야 했기 때문이었지요. 하지만 어르신께서 저를 머물게 하셨으니 올해는 이 댁에서 모임을 가질까 합니다. 귀신들이 모여들더라도 놀라지 마십시오. 한중겸은 총각의 말을 듣고 크게 놀랐습니다. 그렇지만 총각의 말을 그대로 믿을 수는 없었지요. 정말 귀신들과 모임을 갖는지 지켜보기로 했습니다. 그날 저녁 총각은 대청 마루를 깨끗이 쓸고 닦았지요. 그러고는 남쪽을 향하여 무릎을 꿇고 앉아 있었습니다. 밤이 되자 총각은 부적 하나를 써서 태웠습니다. 그러자 한중겸의 집에서는 놀라운 일이 벌어졌지요. 여러 귀신들이 사방에서 몰려오는 것이었습니다. 귀신들은 대문으로 들어와 대청 마루에 앉은 총각에게 절을 한 뒤 마당에 늘어섰습니다. 귀신들이 어찌나 많은지 넓은 마당을 가득 채웠지요. 한중겸은 먼 발치에서 지켜보며 식은 땀을 흘리고 있었습니다. 이렇게 많은 귀신들을 한꺼번에 보기는 난생 처음 있는 일이었지요. 총각의 말이 사실이었구나. 조선 땅에 우글거리는 귀신들이 다 모인 것 같구나. 총각은 두툼한 책을 펼쳐들고 귀신의 이름들을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귀신들이 자기의 이름이 불려지면 네 하고 씩씩하게 대답하였지요. 서당에 다니는 아이들 같았습니다. 너무 많은 귀신들이 모여 있었기 때문에 출석을 부르는 데에만 해도 6시간이나 걸렸습니다. 그런데 사람과 마찬가지로 귀신들 가운데에도 지각생이 있었지요. 한 귀신은 새벽이 지나서 어슬렁어슬렁 나타났고 또 한 귀신은 담을 넘어 들어왔습니다. 총각은 출석을 다 부른 뒤 늦은 두 귀신을 앞으로 불렀습니다. 늦게 온 귀신이 머리를 극적이며 말하였지요. 지각해서 죄송합니다. 경상도 어느 마을에서 전염병을 퍼뜨리느라
늦게 출발하여 늦었습니다. 또 다른 귀신이 말하였지요. 저는 늦잠을 자서 지각을 했는데 대문이 잠겨 있어 담을 넘었습니다. 총각은 눈을 부릅뜨고 두 귀신에게 호통을 쳤습니다. 이런 못된 놈들, 마을에 전염병을 퍼뜨려 사람들을 죽게 만들다니 그 죄가 크도다. 그리고 높은 대감의 댁을 담장을 넘어 들어오다니 그 죄는 더욱 크다. 여봐라, 늦게 온 녀석에게는 곤장 100대를 때리고 담을 넘은 녀석한테는 곤장 300대를 때리거라. 그런 다음 두 녀석을 감옥에 가두어라. 내가 늘 하는 이야기지만 사람들에게 화를 입히면 안 된다. 너희들이 사람들에게 잘해주어야 사람들도 너희들을 잘 대접할 것이야. 설날 아침이 밝아오는데 올해도 좋은 일을 많이 하길 바란다. 네, 알겠습니다. 귀신들은 총각에게 세배를 했습니다. 그리고 앞다투어 그 집을 떠났습니다. 귀신들이 모두 대문 밖으로 나가자 한준겸은 대청마루로 갔지요. 총각은 빈 대청마루에 앉아 눈을 감고 있었습니다. 한준겸이 말하였지요. 자네에게 귀신을 부리는 재주가 있을 줄은 미처 몰랐네. 언제부터 그렇게 귀신들을 거느리게 되었나? 12살 때부터입니다. 그 무렵 저는 마을 앞산에 있는 절에 자주 놀러를 갔지요. 그 절을 지키는 스님은 늙은 스님이었는데 마을 사람들에게 천대를 받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 스님이 불쌍하여 음식을 가지고 자주 찾아뵙고는 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밤 스님이 말하였지요. 오늘 밤 달이 참 밝구나. 절 뒤에 아름다운 골짜기가 있는데 함께 가지 않겠니? 저는 좋다고 따라 나섰지요. 혼자서는 무서워 가지 못했지만 스님과 함께라면 묘지라도 갈 수 있다고 생각했거든요. 스님은 저를 골짜기로 데려갔습니다. 그러더니 품속에서 두꺼운 책 한 권을 꺼냈지요. 그리고 그 책을 저에게 주며 말하였습니다. 나는 이제 죽을 때가 되었어. 누군가에게 이 책을 전하려고 조선 팔도를 돌아다녀 보았지만 마땅한 사람을 찾지 못했단다. 하지만 이제 자네를 보니 이 책을 받을 만하다는 생각이 드는구나. 이 책은 귀신들의 이름뿐만 아니라 귀신들을 부리는 방법이 자세히 적혀 있지. 말을 마친 스님은 부적을 써서 태웠습니다. 그러자 사방에서 귀신들이 모여드는 게 아니겠어요? 순식간에 벌어진 일이었지요. 스님은 책을 펼쳐들고 일일이 귀신들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그러고는 귀신들에게 저를 소개했습니다. 나는 너무 늙어서 너희들 돌보는 일을 이 아이에게 맡기기로 했다. 그러니 앞으로 이 아이의 말을 잘 듣도록 해라. 저는 스님에게 책을 넘겨받아 귀신들의 이름과 얼굴을 익혔습니다. 귀신들은 제게 충성을 맹세하였지요. 그리고 그 다음 날 스님이 돌아가셨습니다. 그때부터 저는 귀신들을 거느리게 되었지요. 벌써 20년이 지났지만 제가 하는 일에 대해서 아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어르신께 처음으로 알려드리는 겁니다. 나 같은 사람도 그 재주를 가질 수 있는가? 한줌겸이 물었지요. 총각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물론이지요. 하지만 어르신처럼 존귀하신 분이 어찌 이런 일을 하실 수 있겠습니까? 저같이 천하고 한가한 사람이나 귀신들을 부리는 것이지요. 다음 날 총각은 작별 인사를 하고 한준겸의 집을 떠났습니다. 그러고는 다시는 찾아오지 않았지요. 한준겸은 그가 어떻게 지내는지 궁금했습니다. 그래서 총각의 집으로 사람을 보내었지요. 집에는 있지 않고 깊은 산 속에 들어가 절을 짓고 혼자 산다고 합니다. 그곳을 다녀온 사람이 한준겸에게 말했습니다. 한준겸은 몇 년 뒤 다시 사람을 보냈지만 그의 소식을 알 수 없었습니다.
이미 오래전 다른 곳으로 이사를 가버렸기 때문입니다. 죽은 왕후의 울음소리. 조선시대 문종은 여자 복이 없는 임금이었습니다. 동궁 시절 간택된 세자빈 김씨는 세자에게 잘 보이려고 이상한 행동을 서슴지 않았지요. 그녀는 온갖 방법을 써서 세자빈의 채통을 떨어뜨렸던 것입니다. 마침내 이 일이 발각되어 김씨는 궁궐에서 쫓겨나게 되었지요. 세자가 두 번째로 맞은 비는 순빈이었습니다. 순빈은 세자가 학문에만 전념하고 자신을 소홀히 대하자 자신이 부리는 하녀들과 연애를 하다 발각되어 퇴출당하고 말았지요. 세 번째 비는 후에 왕후가 된 현덕 왕후 권씨입니다. 권씨는 슬기롭고 덕이 있어 세종이 몹시 어여삐 여겼지요. 문종도 권씨를 매우 사랑했습니다. 그러나 권씨 나이 24살에 단종을 낳고 이틀 만에 세상을 떠나고 말았지요. 안산에 장사를 지내주고 소릉이라 불렀습니다. 그러나 단종 복위 사건으로 인하여 현덕 왕후의 어머니 최씨와 아우가 사형당하고 말았지요. 이 일은 세조가 왕위를 찬탈한 뒤였지요. 어느 날 세조에게 죽은 현덕 왕후를 폐하라고 상소를 올렸습니다. 세조는 그들의 의견을 따랐지요. 현덕 왕후의 능은 안산이 바다가 바라다 보이는 언덕에 있었습니다. 능을 파헤치기 며칠 전 한밤중 왕후의 울음소리와 함께 다음과 같은 말이 능 속에서 들렸습니다. 내 집을 파헤치려 하다니 장차 어찌할꼬. 그뿐만이 아니었지요. 한 스님이 밤중에 들으니 능이 있는 곳에서 여자의 울음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이 일을 누가 맡겠느냐? 참으로 원통하다. 내가 갈 곳이 어디냐? 스님이 자세히 들어보니 그 울음소리는 바다에서 시작하여 능이 있는 곳에서 그쳤습니다. 얼마 후 말을 탄 병사들이 찾아와서 인부들을 시켜 능을 파헤쳤지요. 이때 맑던 하늘이 금세 캄캄해지고 비바람이 몰려왔습니다. 일하던 인부들이 깜짝 놀라 도망치고 말았지요. 한편 울음소리를 들은 스님이 다음날 능 가까이 가보았습니다. 그런데 관이 바닷가에 떠 있었지요. 스님은 깜짝 놀라 관을 옮기고 풀을 베어 관을 덮고 흙을 쌓아 놓았습니다. 이러한 일이 있은 뒤 어느 날 밤 세조가 잠을 자다 꿈을 꾸었지요. 현덕 왕후가 나타나 몹시 화를 내었습니다. 네가 죄 없는 내 자식을 죽였으니 나도 네 자식을 죽이겠다. 세조가 깜짝 놀라 일어났습니다. 곧 동궁에서 세자가 죽었다는 기별이 왔습니다. 세조는 몹시 화가 나서 현덕 왕후의 능을 파헤치라고 거듭 명을 내렸지요. 병사들은 관을 꺼내려고 하였으나 관이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백성들이 놀라고 몹시 괴이하게 여겨 글을 지어 올리고 제사를 지낸 뒤 비로소 관이 움직였지요. 관을 꺼내어 바닷가에 놓아두었습니다. 그 스님이 울음소리를 듣고 바닷가에 관을 옮겨 흙을 덮어 주었던 것입니다. 그 위로 밀려온 모래가 쌓여 육지가 되었지요. 몇 년 후 그곳에 풀이 나고 언덕이 되었습니다. 본디 묘의 모습은 찾아볼 수 없고 흙이 높이 쌓인 곳을 가리켜 관이 묻혀있는 곳이라 했습니다. 그 뒤 중종 때에 이르러 소릉은 다시 복원되었다고 합니다. 장군과 누이의 내기. 인조 4년
당시 33살이었던 임경엽 장군이 나간 군수로 부임하였지요. 나간에는 외구의 침략도 잦아서 백성들이 농사일을 하기도 쉽지 않았습니다. 부임하자마자 관내를 둘러보던 임군수가 허물어진 성곽을 가리키며 이방에게 물었지요. 지금 이 읍성이 얼마나 된 겐가? 한 250년 가까이 되었지요. 태조 대왕 때 김빈길 장군이 의병을 일으켜 쌓은 것입니다. 나간 일대는 왜구의 침략이 잦았는데 태조 6년 왜구가 침입하자 그때 장군이 의병을 일으켜 토성을 쌓은 것이지요. 그런데 세월이 흘러 토성이 여기저기 무너지고 성곽으로서의 기능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었습니다. 말이 토성이지 흙이 대부분 무너져 여염짐 담벼락보다 못한 곳도 있었지요. 그러니 지금이라도 왜구가 쳐들어온다면 참으로 난감한 일이 아닐 수 없었습니다. 그리하여 임금혁 장군은 나간 군수로 부임하자마자 석성을 쌓기로 하였지요. 한편으로는 군사훈련을 시키면서 다른 한편으로는 튼튼한 석성을 쌓아 만약의 사태에 대비한 것입니다. 하지만 아전들의 반발이 이만저만이 아니었지요. 지난 수십 년 동안 숱한 군수들이 거쳐갔고 다들 석성은 둘째고 토성이라도 정비하고자 하였지만 그마저 뜻을 이루지 못하고 돌아갔다는 것입니다. 짧은 부임 기간 동안 토성을 쌓는 일은 불가능한 일이었던 것이지요. 그러니 석성을 쌓는다는 것은 감히 엄두도 내지 못할 일이었습니다. 자칫하다가는 일만 버려놓고 한양으로 뜨게 될 것이었지요. 그러니 괜히 일을 벌리지 말라는 것이었습니다. 주민들의 반발도 고려하라는 것이었지요. 먹고 살기도 힘든 판에 석성을 쌓는다고 부역을 시키면 어느 누가 좋아하겠어요? 예상치 못한 반발에 부딪힌 임군수는 며칠을 궁리하던 끝에 결국 돌만 마련되면 자신이 하루 만에 성을 쌓겠노라고 장담을 하였습니다. 하루 만에 성을 쌓겠다니 임군수는 어떻게 된 게 아니야? 비아냥거리는 아전들을 뒤로 한 채 임군수는 지시를 하였지요. 성을 쌓기 위하여 필요한 바위들을 다음 달 보름까지 가져오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면 다음 달 보름 하루 만에 자신이 성을 쌓겠다는 것이었지요. 아전이나 주민들을 설득하는 것도 쉬운 일이 아니었지만 정작 설득을 하였다 하더라도 주민들이 커다란 바위를 가져오기란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더구나 그 해에는 무척 더웠지요. 약속한 날짜가 다가왔지만 준비가 지지부진하자 임군수는 고민이 되었습니다. 말을 꺼내기는 하였지만 이 무더운 여름에 석성을 쌓는다는 것이 그리 쉬운 일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그런 동생을 바라보는 임군수의 누이도 괴롭기는 마찬가지였지요. 마침 일이 있어 부임하는 동생을 따라 내려와 있던 터라 임군수의 누이는 마치 어머니처럼 동생을 보살폈습니다. 임군수의 누이가 내기를 하자고 제안하였지요. 겉으로는 내기였지만 사실 동생이 나간 읍성을 쌓는 일을 독려하기 위해서였지요. 임군수의 누이는 동생이 성곽을 다 쌓을 동안 자신은 임군수가 입을 군복을 만들겠노라고 제안을 했습니다. 임군수 역시 이왕 성을 쌓는 것 내기를 하면 더 재미있을 것 같아 승낙을 하였지요. 이윽고 성을 쌓기로 한 날이 되었습니다. 누나와의 내기도 내기이지만 주민과 약속도 중요하였기에 임군수는 날이 밝자마자 성 쌓기에 돌입하였지요. 하지만 시작하고 얼마 되지 않아 임군수는
벽에 부딪히고 말았습니다. 성을 쌓기에는 돌이 턱없이 부족하였기 때문이지요. 그때까지 가져온 돌들을 볼 때 엄청난 분량이었는데 막상 성을 쌓고 보니 아주 부족했던 것입니다. 하는 수 없이 임군수는 사람들 몰래 나간 읍성 뒤편 금전산에 올라 큰 칼로 바위돌을 내리쳤습니다. 그러자 바위들이 산산조각이 난 채 동원들로 날아갔지요. 주민들이 가져온 바위와 임군수가 쳐낸 돌로 석성은 순식간에 형태를 갖추어 나갔습니다. 임군수의 누나는 임군수가 금전산에 오르던 시간에 이미 군복을 다 지었지요. 하지만 그때까지도 동생이 성을 완공했다는 소식이 들리지 않자 누이는 다 지은 군복의 옷 고름을 뜯어 놓았습니다. 저녁이 되어서야 임군수가 헐레벌떡 뛰어오더니 성을 다 쌓았다고 하였지요. 끝내 동생의 옷 고름만큼은 달지 않고 남겨둔 임군수의 누이는 빙그레 웃으며 동생이 성을 쌓은 것을 축하해 주었습니다. 한편 임군수의 지시를 받고 송각면에서 바위를 가지고 오던 사람들이 마을 앞 냇가에 이를 때쯤 나간 읍성을 다 쌓았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그러자 사람들은 바위를 그대로 둔 채 돌아갔지요. 그래서 지금도 마을 앞 언덕 배기에는 커다란 바위 9개가 있습니다. 사람들은 그 바위를 남은 바구라고 부르지요. 성을 쌓고 남은 바위라는 뜻이랍니다. 이야기 재미있게 잘 들으셨나요? 오늘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오늘도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오늘도 편안한 밤 되시길 바랍니다.